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양천구청에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 여러 차례 섰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 목동 14개 단지 외에도 목동에서 지금 양천구 내에서 많은 현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실무적이고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좀 전달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판단하에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조합 방식이 됐건 신탁 방식이 됐건 누군가 1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절대 아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소유자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소유자분들이 출자하신 현물을 근거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매번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정해진 의사결정 절차에 따르셔야 되고요. 그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진행된 과정에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하는 요령이 어떤 건지, 또 회의 진행할 때 염두에 두실 게 어떤 게 있는지 등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볼 거고요. 회의 절차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있고 또 조합 단계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또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각 개별 의사결정 단계마다 어떤 내용들 또 어떤 우려사항들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무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 기구가 2개가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있고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목적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까지 추진위원회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나면 조합이 설립이 될 거고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회의 진행 단계가 하나가 더 생기죠. 이사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총회라는 의사결정 최고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개발자 방식,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게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정개발자 방식, 신탁 방식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 방식의 회의 방식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추진위원회 단계, 조합 단계에서 진행되는 요령들을 숙지하신다면 신탁 방식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회의 진행 방법입니다. 회의 진행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추진위 구성을 하건 조합 설립을 하건 처음 회의를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신께서 다른 사회생활 하면서 겪었던 회의 진행 방식과 다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법이 어딨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법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법대로 진행을 하는데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규정한 건 없어요. 밑에 보시는 회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보면 관행이죠.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상적인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살펴보면 어떤 회의건 간에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원보고라는 형식을 띠게 되고요.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해서 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라는 거를 참석자들한테 공지하고 회의를 개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건이 개회가 되게 되면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정비사업에서는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투표 개시를 해요. 그러면 소유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안건 상정하고 심의가 끝나야 투표를 하는데 왜 사전에 투표부터 하느냐라고 따지세요. 근데 안건 상정된 후에 투표 개시를 바로 하는 이유는 끝까지 같이 계시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바쁜 용무가 있으시거나 급한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퇴장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심의가 끝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면 한두 시간 동안 끝까지 앉아있다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
미리 나가시는 분들은 의결권이 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권 보호를 위해서 이미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도시정비법에서는 각 회의마다 사전 통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미리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사전에 서면 결의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의사결정 여부는 판단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된 이후에 투표 개시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 개시가 끝나면 바로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서면 결의서에 대한 개표도 먼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안건 심의를 하게 되고 안건 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를 마무리하게 되고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폐회를 하는 순서로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종 회의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과 각종 규정, 정관 시행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많은 단지들이 이와 별도로 소위원회, 운영위원회라는 거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를 들면 설계안을 결정을 하자, 그러면 설계안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들 중에 설계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을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그런 조직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제가 감히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그 회의의 조직의 목적을 정하시고 기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십사 좀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운영위원회 아니면 이와 별도의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조직이 전문성은 있지만 이 정비사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들이 A, B, C, D라는 의견을 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A만 반영이 되고 B, C, D는 반영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조직을 해놓고 우리 조직의 의견을 무시했어 라고 조합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설계자문위원회이다 아니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다라고 별도 조직을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종료되면서 바로 해산하고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운영될 수 있는 조직으로 해 주십사 권장해드린 말씀을 첨부로 드립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회의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교과서라고 보는 도시정비법에 있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법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시는 게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의결할 수 있는지 법과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진위원회는 각종 용역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계획도 작성해야 되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회계 연도가 바뀌게 되면 준예산 편성에 대한 의무도 추진위원회가 가집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역시도 추진위원회 역할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추진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의결하느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추진위원이 100명이면 반수는 50명이죠. 근데 과반수예요. 그래서 50명 가지고는 개의를 못합니다. 51명이 오셔야 개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해야만 가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과반수를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의 안을 가지고 A, B, C 안 중에 택하세요라고 했을 때 45표, 35표, 25표 이렇게 받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제일 많이 득표한 게 45표니까 45표로 합시다. 다 득표죠. 많이 받은 표로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불가합니다. 무조건 과반수여야 되고, 과반수가 부족하게 되면 부결로 처리하시고 다시 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아깝고 회의가 한참 모인 김에 이번에 결정을 합시다라고 급한 마음에
다득표로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총회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주민총회를 소집했는데 성원이 부족해서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소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총회를 못했어요. 그럼 그 안건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안건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결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추진위원회는 누가 소집하느냐? 당장 생각나는 건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든 소집할 수 있어요. 소집 권한은 위원장이 가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위원장이 필요한 목적이 있는데도 소집을 안 해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이거 회의해줘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은 14일 이내 소집해줘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이 그 안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집을 안 하면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해야 되고요. 감사까지도 소집 안 하면 청구하신 분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 회의 개최 7일 전에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해당 추진위원들한테 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어요. 1호 안건, 2호 안건 통지했는데 모이신 자리에서 우리 이것도 의결합시다라고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실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7일 전에 통지된 안건만 의결하실 수가 있는데 급한 경우가 있어요. 7일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 3일 전에는 통지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이 안건이 급하게 통지된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을 다룰까요 말까요를 먼저 묻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절차가 반드시 진행돼야 그 회의에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적위원을 살펴보면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최소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규정에서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1000명이 넘는 단지에서 추진위원을 100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집을 팔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셔서 100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이 거리돼서 제적 수에 모자르더라도 100인이 있는 걸로 보고 100인의 과반수인 51명이 참석하면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0명이 남았다고 해서 90명의 과반수인 46명이 참석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 100명이 있다라고 보고 100명의 과반수가 참석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 제적위원회는 위원장 또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도 부위원장, 감사 그리고 추진위원 다 포함됩니다. 추진위원이 100명, 위원장 1명, 감사 1명이면 구성원 수는 102명이에요. 102명의 과반수가 참석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끝나면 주민총회라는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주민총회 의결사항도 운영규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위원장 감사 선임, 변경, 보궐 선임 등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민총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계약 체결은 2010년도에 삭제됐어요. 이건 왜 삭제됐을까 보면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예산 통상 업무의 집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보시면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 등이 추진위원회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주민총회에다가 중복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삭제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주민총회는 일단 추진위원회 동의하신 분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됐다고 마음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개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개의할 때는 동의하신 분만 세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의결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 개최할 때 동의한 사람들한테만 통지하시면 안 돼요.
동의하지 않은 분한테도 통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참석할 수 있어요. 대신에 개의 요건에서는 동의한 사람만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가 되는데,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동의하신 분이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냐, 또 동의한 사람은 몇 명 왔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 왔는지를 다 구분해서 표기를 하셔야만 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을 충족시킬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과반수 찬성입니다. 주민총회 역시도 다득표 찬성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는 이 의결 방법이 운영 규정에 정해져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임의로 다득표로 의결한다라고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꾸시더라도 효력 없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 다득표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과반수예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주민총회는 누가 소집하느냐? 역시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장이 소집 안 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이 청구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각각 요건에 따라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까지 소집 안 하면 청구자 대표가 소집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도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 안 해줘요. 근데 감사 역시도 도망가 버리고 소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우리가 직접 주민총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승인 받고 대표자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달리 주민총회는 14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소 10일 전에는 등기 우편으로 그 내용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하시게 되는데, 제적수를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소집 통지조차도 안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총회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쓸데없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주민총회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출석이 가능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이에요.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가장 소규모 단위의 의사결정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회는 심의기구다, 대의원회는 의결기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사회는 사실상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의결사항은 다 총회 대의원회에 올라갈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그리고 집행에 관련된 의결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회는 대의원회 하자, 총회 하자라고 할 때 어떤 걸 다룰까라는 거를 미리 협의하시고 심의하는 기구가 이사회고요. 그리고 이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가 이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사회 의결 방법도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구성원에서 빠집니다. 아까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근데 조합 이사회는 감사는 제외합니다. 물론 출석은 하실 수 있지만 의결을 하기 위한, 아니면 개의를 하기 위한 머리 숫자에선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 참석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서면 결의서도 역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도 보시면 총회는 서면 결의서 가능하다, 또 대의원회는 총회 서면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 이사회도 총회 서면 결의 방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도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많은 현장들에서 이제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이사님들, 감사님들 각각 누가 할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사분들은 아무 때라도
필요할 때 즉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사분들로 선출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들 직장 생활하고 어디 출장이 잦고 그래서 회의 소집하는 것조차도 특히 이사회가 시작돼야 나머지 다음 후속 절차인 대의원의 총회가 개최될 수 있는데 이사회 한 번 하는데 날짜 정하기 한참 걸려요. 아무 때든 소집해서 그때그때 모이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사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대의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대의원의 의결사항도 그 표준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은 정관을 제정하실 때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표준 정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요. 의결 방법을 보시면 제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범위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되어 있냐면 정관이 아니라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정관보다 상위 법이죠.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정관을 만들면서 대의원에서 과반수 득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득표로 바꿉시다라고 다득표로 바꿔서 정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안양에 있는 모현장 같은 경우는 이걸 다득표로 만들어 놓고 다득표로 대의원을 뽑았어요. 나중에 실태 점검하는데 상위법인 시행령에 과반수로 돼 있는데 이걸 다득표로 바꾼 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대의원 100명 중에 8명 살고 나머지 다 무효됐어요. 그 정도로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시행령에 적혀져 있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고요. 여기 그 이상의 범위는 절반 이상이 아닌 3분의 2, 4분의 3 의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과반수보다 밑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이따가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과반수 의결입니다. 다득표 의결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대의원회 소집은 조합장이 합니다. 또 역시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는 정관으로 소집 청구를 하는 경우를 별도로 토지 등 소유 조합원들이 청구하는 경우 또는 대의원이 청구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소집 권한에 대해서도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합니다. 게시판에 공고도 병행하시고 우편으로 해당 대의원들한테 통지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하게 되는데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관의 의결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지한 안건만 의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의원에서 채택된 안건만 의결이 가능한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대의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51명이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안건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의가 돼서 안건으로 채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51명 중에 다수가 서면으로 내신 분들은 그 안건 채택에 동의를 하실 수가 없죠. 실제 현장에 참석하신 분이 전체 과반수여야 되고 또 그 중에 과반수가 안건 채택을 동의하셔야 돼요. 서면 결의서로 제출하신 분들은 빼고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 안건 채택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결정한 거 가지고 서면 낸 사람들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동의한 거로 보겠지 라고 포괄적 위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서면 결의서 제출하신 분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석이 안 된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총회를 볼게요. 조합에서 총회 의결 사항은 상당히 많이 정해져 있고요. 조합에서 총회가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총회가 잘못된 경우는 다시 소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효력 때문에 심지어는 계약이 무효다 아니면 인가받은 인허가가 무효다라는 소송까지도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총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총회에서 다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총회 역시 조합장이 소집하죠. 그리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청구, 대의원 3분의 2 이상 청구하는 경우인데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의 10%죠. 보통 총회는 조합원의 20%가 동의를 청구해 주셔야 되는데 임원을 자르자, 임원을 바꾸자,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자라는 임원의 내용과 관련된 경우는 10%만 청구하셔도 회의 소집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장에서는 조합장이든 임원의 해임 요건이 너무 완화돼서 중구난방으로 해임 욕구가 자꾸 들어온다, 사업에 지장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임과 임원의 변경과 관련된 거는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구한 다음부터 소집권자의 경우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장과 감사가 소집하지 않은 경우는 대표자가 소집하되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소집 통지 방법도 역시 보시면 회의 개최 14일 전 공고하고 7일 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그리고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조합원, 대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자, 이제 소유자분들끼리, 조합원들끼리 우리 이런 안건을 다룹시다라고 소집 청구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 표준정관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죠. 그 내용에 보시면 본인 확인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 이유가 과거에는 그 조합장을 자르겠다라는 사람이 뭔 내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라고 연명을 받아요. 그럼 서명하신 분들은 뭔 내용인지 모르고 나는 서명했을 뿐인데 그거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려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정관에다가 소집 청구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소집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한 사람이 맞는지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도 합니다. 그래 왔던 게 이제 표준 정관에 아예 명시가 됐어요.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본인 확인을 하라는 내용이고, 또 표준 정관에는 소집된 총회가 정족수 부족 또는 부결 시 소집 요구서나 서명 결의서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최근에 표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자, 많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사례인데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합장 해임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소유자들의 10% 이상의 발의를 받아서 소집 청구를 해요. 그럼 조합장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럼 본인이 구청한테 얘기하고 본인이 소집합니다. 근데 소집했는데 10%만 조합장 자르는 거에 동의했을 뿐이지 50% 이상이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반수 참석하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다음 달에 총회합니다라고 소집 통지합니다. 그래 놓고 서면 결의서를 받아요. 근데 당연히 50%가 안 되겠죠? 그러면 총회 며칠 전에 연기합니다라고 또 연기를 해요.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럼 그때까지 서면을 계속 받아요. 그래 놓고 또 안 되면 50%가 안 되면 또 연기해요. 해임 총회 하나 가지고 6번 연기한 현장도 있어요. 그래 놓고 결국 다 서면이 50%가 넘어가면 그때서 총회를 해서 자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온갖 다툼은 다 생기지 않습니까? 서면 철회해라, 서면 동의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 표준정관에 해임 발의 요구자든 누군가 소집 청구한 사람이 총회를 요청을 했으면 그 총회가 소집 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총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으면 그때까지 받았던 소집 요구서 그리고 그때까지 받았던 서명 결의서는 다시 받아라 해요.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고, 표준 정관이 인용되지 않은 조합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이런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적수를 보시면 회의를 개의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출석의 요건에서도 요건 안건에 따라서 직접 출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의결도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기준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만큼은 정관으로 다득표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득표로 바꿔서 총회를 하는 경우는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전체 회의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실 텐데, 무슨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거가 있지만 정비사업위원회는 표준규약상에도 의사결정, 소유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만 규정되어 있고요. 전체 회의 역시 일반적인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의결사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권자는 유일하게 사업 시행자가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소집 요구자도 개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집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 시행자만 소집권자의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규정을 제정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보셔서 신탁사와 협의하신 후 제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결정 실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제가 어떤 실무적인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관련 규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라는 의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가 아니니까 어떤 회의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회의를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의결 요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각 회의마다 단계별로 의결 요건들을 정리를 했는데, 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의사결정에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가 사실상 많은 부작용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서면이 왜 필요할까라고도 하시는데, 그래서 일부 정관으로 우리는 서면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정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법원에 가니까 법원의 판례 태도는 어떠냐면, 장기 출장 중이거나 지방에 있어서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로 강제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내일 모레 총회하는데 어떻게 오겠냐라고 하면 서면이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거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우린 서면 안 받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이 나한테는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라고 소송 걸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총회는, 특히 총회 같은 경우는 한 번 개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보통 몇 천만 원, 저기 압구정이나 잠실 5단지 이런 데는 3억 원씩 들어요. 부산의 모현장은 4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총회 하는데. 근데 그 총회에 개의 요건이 아까 서면으로 출석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거나 권장하지 않아서 참석자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회의조차 시작을 못해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긴 하지만 의사결정 보호 그리고 원만한 회의의 개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자, 추진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주민총회도 역시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근데 주민총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표결할 수 있어요.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면결에서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조합이 됐습니다. 조합에서도 역시 서면결의서를 출석 및 의결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사회 물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죠.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자, 근데 아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이 거리가 돼서 최소 제적위원회 부족하게 되면 100명이 최소수다라고 하면 100명이 있다라고 보고 회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의원회는 틀려요. 대의원회는 제적 대의원이 100명인데
한 명이 사임해서 99명이 되면 대의원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벌이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보충해서 보궐선임을 통해 가지고 대의원 수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의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조합장한테 당신 한번 속된 말로 좀 골탕 좀 먹어봐 하면서 10명, 20명이 한꺼번에 사퇴해버립니다. 그럼 회의를 못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은 가급적이면 최소 10% 내지 20%의 여유를 두고 재적위원을 선정하시고 또 그 숫자가 줄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회도 역시 과반수 출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총회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오셔야 돼요. 서면만 내신다고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10% 이상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창립총회 그리고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포함됩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 역시도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오셔야 됩니다. 또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역시도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현장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채워가지고 단지 안에다가 방송하면서 제발 좀 왔다 가세요 하고 방송하는 현장도 종종 볼 수 있어요. 회의를 시작을 못하니까 20%가 채 오질 않아서. 그리고 시공자 선정할 때는 제일 강화되어 있는 규정이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 직접 와야 됩니다. 조합원이 1000명이면 501명이 현장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요건이 충족돼야만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충족을 위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회의 수당 지급한다, 참석 수당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마비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주는 이유가 사실 서면만 내고 서면으로 과반수 서면이 득표되면 그냥 한 명이 오더라도 회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직접 참석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참석 수당을 줘서라도 직접 참석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근데 회의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이 요건이 맞으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조합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서는 이사회 때 과반수 찬성이에요. 조합장과 이사만 포함됩니다. 아까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의원회 역시 과반수 찬성입니다. 다득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반수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총회는 정관에 따라서 다득표가 가능해요. 다득표로 의결합시다. 가장 많은 과반이 안 되더라도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거로 가결합시다라고 가능합니다. 이건 정관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표준 정관에는 과반수로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걸 다득표로 바꾸신 다음에 의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창립총회, 정비사업비 변경,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은 그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관리처분은 참석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예요. 아시겠죠? 출석한 사람들만 세는 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동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함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고집대로 갈 거야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 조합원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과반수 득표받기도 힘들지만 3분의 2는 더더욱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야만 의결이 가능한 의결 요건입니다. 또 시공사 선정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되 이 역시 다득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모든 회의를 하게 되면 의사록하고 속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의사록이 뭔지, 속기록이 뭔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의사록은 회의에 요약된 내용 등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기록으로 되어 있고, 속기는 뭘까요? 말 그대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일이 다 적는 게 속기록입니다. 근데 의사록은 관련 자료의 공개 대상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의사록은 공개해야 돼요. 근데 하급심 판결에서는 법에는 의사록을 공개하라고 돼 있지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돼 있지 않다. 속기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고 떳떳하면 공개 못할 게 없잖아요. 다 공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개 거부해서 괜히 소송 걸리고 다툼분 생기는 것보다 떳떳한 회의를 했으면 공개하시는 게 맞죠. 의사록은 표준 정관에 의사의 경과 및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다만 그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자의 서명을 받아서 공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불편한 게 뭐냐면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 끝난 걸 가지고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전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오세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이 의사록에 서명해 주세요라고 사인을 받으셔야만 공개가 돼요. 근데 법에는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이사가 해외 출장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사들이 반발해서, 회의 내용에 반발해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관에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 또는 의사록은 참석자 서명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에 속기사들을 참석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기사가 작성해서 속기사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참석한 사람들 일일이 서명받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저 속기록은 언제 작성하느냐?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때는 속기록, 녹음, 영상 자료를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는 사실 속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록만 작성하셔도 되고 영상 촬영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라고 해서 시공사를 뽑거나 설계자를 뽑거나 이런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회의 때는 속기 또는 속기록과 영상을 보관하셔야 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성명, 안건, 진행 내용, 의결 결과, 발언 요지, 찬성자의 반대자의 성명을 기재해야만 의사록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보통 의사록 하게 되면 몇 날 몇 시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다. 몇 시에 개회했습니다. 이러한 건 찬성 몇 표로 가결됐습니다. 라는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례에서는 최소한 반대자의 발언 취지 정도는 기록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가급적이면 홍길동이가 반대 의사 표시, 성춘향이가 그와 달리 찬성 의사 표시라는 정도의 요약은 기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록이 간단한 내용만 기재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기재의 사항에서 누락되지 않아야만 법원에서도 의사록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또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이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정보 공개 대상은 의사록만 규정하고 있지 속기록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의에서 의사록을 일일이 작성하기가 귀찮으니까 속기사들을 불러서 속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린 의사록 없어요, 속기록만 있으니까 정보 공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편하게 사업 진행하시는 조합만 그렇게 하시겠죠. 자신 있고 떳떳하면 다 공개하시겠죠. 그런 내용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니 의사록을 작성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하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총회 때 누구 필요할까요?
보시면 메뉴에 사회자 있어요. 사회자 불러서 돈 주겠다라고 하면 조합원들 대부분에 욕합니다. 사회자가 뭐 하는데 돈 줘서 사회자를 부르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사회자 없어도 됩니다. 사회자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부르는 건데, 요즘은 사회자들이 전문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안건이 몇 개든 간에 기본적으로 3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든 사업계획이든 관리처분이든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하면 500만 원까지 부르기도 해요. 비싸죠? 한 번 와서 몇 시간 떠들어 주는데 300만 원, 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조합원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냥 조합장이 하면 되지 왜 돈 주고 사회자 부르냐라고 하시는데, 사회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총회의 진행 요령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야만 기껏 돈 들여서 개최한 총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람을 불러서 회의 진행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만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직접 사회를 진행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사회자 안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하자가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회자를 부르는데, 그래도 많이 싸진 거예요. 예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안건당 100만 원씩 받았어요. 창립총회 때 보통 10개 안건, 12개 안건 하거든요. 그럼 한 번 총회 와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받아가요. 근데 이제 하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문 사회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저 기본적으로 사회 시장 가격으로 보통 300만 원 정도 요구가 되는데, 그런 점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기사, 아까 말씀드렸죠? 총회는 속기록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 부르셔야 됩니다. 시간당 한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면 쓸데없이 다툼하고 질의응답이 많아지고 그러면 속기록 비용 많이 올라가요. 자, 영상 촬영도 불러야 돼요. 아까 중요한 회의는 영상을 보관하라고 돼 있고, 또 조합의 필요에 의해서 영상 촬영도 필요합니다. 왜?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할 자료가 영상뿐이 없어요. 그래서 입장하실 때 어떤 절차로 소유자 확인을 했는지, 또 어떤 절차로 회의 진행을 했는지, 또 투개표할 때는 누가 투표용지를 바꿔치는지 여부 등을 다 일일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여러분들 어디 관공서나 하다못해 요즘 시내버스에도 붙어 있죠. CCTV 촬영 중입니다라고 공지돼 있죠. 영상이 총회장에 오면 회의 진행할 때 진행하는 주체에서는 오늘 영상이 촬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꼭 공지하셔야 돼요. 이게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거는 불법적인 거로 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총회장의 영상 촬영자가 오시면 오늘 회의는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자투표가 이제 시행됩니다. 6월 4일부터도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12월 4일부터는 전자동의도 허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실증 특례 인증을 받은 경우는 전자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증 특례 인정을 받은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까지 해줘요. 일부까지 비용까지도 대줍니다. 전자투표가 해보시면 월등히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투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실증 특례 인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어요. 전자투표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업체들 중에 과학정보통신부인가 거기에서 실증 특례 인증이라는 걸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실증 특례 인증을 받은 업체를 사용하십사 권장을 드리는 거는, 실증 특례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라든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선거 치러보셨지만 사전투표가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전자투표로 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조합에서도 전자투표하면 전자투표 그 핸드폰으로 일일이 찍는 거 조합에서 다 조작할 거야. 그리고 조합에서 누가 찬성 찍었는지 반대 찍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실증 특례 인증받은 업체의 경우는 해당 업체는 가서 들어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보는 것도 난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컴퓨터에서 접속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런 데이터 보안이 갖춰져야만 실증 특례 인증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접속할 수도 없고, 또 누가 무슨 표를 찍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서 가상의 표를 던지거나 표를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도 분명히 보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투표도 이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겠죠. 자, 그리고 OMR 판독 대행도 용역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OMR 판독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면 이번에 선거할 때도 수개표 할 거냐 전자개표 할 거냐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표하신 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기로 셀 거냐, 아니면 그거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에 넣고 자동으로 판독할 거냐인데, 물론 안건 수가 적으면 수기로 개표하실 수도 있어요.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안건별로 갈라서 각각 안건별로 표시할 숫자만 세시면 되니까 얼마 어렵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데려다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건이 많은 경우, 또는 안건에 따라서 찬성 반대가 상당히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OMR이 없으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부산의 모 현장에 총회장을 갔다 왔는데 안건 11개를 심의하고 투표 마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개표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대의원 선출하면 100명을 선출하시죠? 100명을 일일이 찬성 반대 찍는데 그걸 언제 다 세고 있어요? 아니면 협력업체를 한 총회에서 설계자도 뽑고 정비업체도 뽑고 다른 업체도 뽑고 시공사도 뽑고 여러 업체를 뽑아요. 그러면 업체가 많은데 각각 다 표결 숫자를 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OMR 방식으로 기표하시고 자동으로 판독기가 판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거고요. OMR 판독하는데 요금 최근에는 뭐 300만 원 내지 많게는 700만 원 정도 비용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총회장 또 각종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요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호 이렇게 판단하시죠? 사실상 경호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경호의 목적이 아니라 질서 유지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 조합장한테 할 말 있어, 나 총회장 들어갈래. 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막질 못합니다. 근데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경호 등록되어 있는 업체 사람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가 서면이 어떻게 됐는지 나 확인할 거야 라고 서면 개표하는 데 가서 이 서면 잘못된 거야 마음대로 찢을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막겠어요?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안전요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들겠지만 필요한 경우는 안전요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안전요원은 아무나 뭐 예를 들어서 소유자 중에 좀 운동 좀 했고 등치 큰 사람 보고 당신이 좀 안전요원 하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 역시도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경호업 등록이 돼 있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8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에 홍길동이 성춘향이가 여기 경호요원으로 들어갑니다라는 걸 사전에 배치 신고를 해야만 그 사람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해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홍보요원. 홍보요원이라기보단 여러분들 OS라는 말이 더 익숙하시죠? O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S가 뭐의 약자일까요? 아웃소싱의 약자입니다. 오리지널 사기꾼의 약자가 아니에요. 홍보요원, 이것도 역시 필요악이에요. 아니 우리가 서면 내면 되지, 우리가 참석하면 되지 왜 홍보요원을 굳이 돈 들여갖고 쓰느냐. 요즘은 1인당 하루 일당이 보통 18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소유자분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담보가 되면 안 써도 돼요.
다만 총회장에서 투개표 보조를 하거나 입장할 때 소유자 확인하고 비표 나눠주거나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역할만 누군가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모든 현장들이 OS를 쓰잖아요. 왜? 안 썼다가 혹시라도 총회가 성원이 안 돼 버리면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쓰라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리지널 사기꾼들을 불러다가 돈 주고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되는데 그걸 보장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행사 장비도 빌릴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빌리게 되는데 의자를 직접 까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의자 까시고 바닥 보호를 위해서 매트도 까시고 이런 거 필요하면 해당 인력들을 또 부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이 외에도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들 놓치시는데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 그리고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 계획이라고 서울시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총회를 하시게 되면 총회 전에 해당 구청에 우리는 어떤 총회를 합니다. 여기 공공변호사 파견하실 건지 결정해 주세요라고 문의하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파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청에 안 물어보고 진행하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는 조합장 불러다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공공변호사 안 부르셨습니까? 하고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를 하시기 전에는 공공변호사 입회 요청을 각 해당 구청에다가 하시라도 반드시 우리 이런 총회를 하니까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필요 없으면 안 불러도 되니까 당신들이 판단하세요라고 구청에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런 요청사항들을 하시게 되는데 또 하나는 사회자, 속기자, 영상, 뭐 각종 해당 필요 인력을 쓰게 되면 돈 들어가죠. 근데 이 역시도 다 계약이에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그냥 우리 몇 날 몇 시에 총회합니다 라고 해놓고 사회자, 조합장이 임의로 부르고 속기사 아무나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에서 사회자, 속기사, 영상 등 총회에 필요한 용역사에 대한 발주 및 계약은 조합장한테 위임하는 의결을 한번 거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모든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 비용들은 물론 수의계약 범위엔 들어가요. 근데 수의계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예요. 근데 그걸 의사결정 없이 조합장이 속기사 불러다가 도장 찍고 이날 몇 날 몇 시에 오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 삼은 사례가 있어요. 속칭 비대위라는 분이 조합장이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임의로 계약 체결했다. 대의원의 의사결정 없이 계약 체결했다라고 소를 건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일단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위반이다. 해당 비용은 조합장이 변제해라 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매번 총회 때마다 대의원에서 속기사 누구 부를까요? 촬영 누구 부를까요?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아예 추진위원 처음 개최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은 조합장이 선정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결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총회장에 오시면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하시면 일반적으로 총회장에서는 대부분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물리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투표 방법을 합니다. 근데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 대의원에서는 일일이 투표용지를 만들기가 번거로우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라고 하거나 자, 찬성하시면 박수 쳐주세요 라고 하거나 합니다. 근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거 왜 박수치고 끝내냐, 반대하는 거 왜 안 물어보느냐 라고 불만도 표시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관련된 규정에서는 의결 방법은 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주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박수로 의결하든지, 기립해서 의결하든지, 거수로 의결하든지, 투표용지를 사용하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 서면 결의서, 투표용지 등은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서면 결의서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서면으로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참석자 본인이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기명을 하거나 내 이름을 적어서 찬성반대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는 선거와 관련된 그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선거 절차에서는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에 산정을 할 때도 무기명으로 반드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회의 소집권자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 직접 투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건 뭐냐면 선거와 관련돼서는 서면 결의서로 나는 찬성이요, 홍길동이 뽑을 겁니다, 성춘향이 뽑을 겁니다를 의사표시 못합니다. 왜? 서면 결의서는 기명이에요. 이따 기명에 대한 이유도 설명드리겠지만, 선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무기명만 원칙입니다. 근데 서면은 기명이 원칙이기 때문에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서면 결의서로 선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분, 그날 어디 해외여행이 잡혀 있거나 출장이 잡혀 있거나 해서 총회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조합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직접 와서 나 홍길동입니다라고 신분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받아서 투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선거 치렀을 때 사전투표 하셨죠? 그와 동일해요. 사전투표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무기명이에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못 써요. 근데 홍길동이란 사람이 와서 나는 기호 1번 찍을래, 2번 찍을래 기표하고 투표함에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첫째, 누가 투표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총회장에 또 왔어. 그럼 그 사람한테 투표용지 또 줘야 돼요. 그렇죠? 왜?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기명이라 할지라도 사전 투표하시게 되면 누가 사전 투표 몇 날 몇 시에 했다라는 걸 기록하시고 거기 서명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한테 총회장에 또 오더라도 당신은 사전 투표했잖아요 라고 투표용지를 안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분이 나 기호 1번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꿀래. 총회장에 와서 내 투표용지 내놔. 철회할래. 나 다시 찍을래. 라고 했는데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무기명이에요. 누구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에서는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철회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투표용지는 무기명이긴 하지만 편지 봉투 같은 걸 적어서 그 안에다가 무기명 투표용지를 넣고 겉봉투에다가 몇 동 몇 호 누구라는 걸 기재해서 투표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표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다만 개표할 때는 투표용지와 봉투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겠죠. 그죠? 홍길동의 투표용지에다가 겉봉투까지 같이 호치켓으로 집어넣으면 누가 투표했는지 기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표용지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서면결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출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관에서는 서면 제출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가 정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누가 서면 냈는지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까지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서면 결의서에 동그라미 치고 이름만 쓰고 내도 무방했었어요.
근데 본인 확인에 의무 규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지장을 찍으세요라고 합니다. 본인 확인이 제주도 사시는 분이 서면 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그 사람이 직접 찍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본인 지장을 찍으세요. 본인 지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 가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지장은 찍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당신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세요라고 하는 조합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확인은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는 조합에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반드시 기명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서면 결의서는 기명입니다. 왜 기명이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사전투표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출석을 했는데 누가 서면 내는지 기명이 안 돼 있으면 총회장 와서 나 서면 안 낸 사람이니까 투표용지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누가 서면 내는지 명단에 표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서면 결의서는 정보 공개 대상이고요. 서울시 정보몽땅 프로그램에는 서면 결의서를 일일이 스캔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올릴 때 그냥 올리느냐? 홍길동이가 서면 결의서 냈으면 홍길동이 이름으로 서면 결의서 스캔해서 그걸 올리게 됩니다. 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홍길동이 본인만 확인하죠. 내가 찬성했는데 이게 반대로 표시됐을까? 나 2번 찍었는데 1번으로 표기됐을까? 본인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가 요구하는 정보 공개 방법에 따르려면 기명이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명으로만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와 관련된 무기명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무기명으로 하되 철회 방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겉봉투를 사용하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의원회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상정 업체를 결정하는 경우는 비밀 투표만 인정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의원회는 시공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으시죠. 다만 총회에 몇 개를 올릴까, 1등부터 4등을 올릴까, 1등부터 5등을 올릴까를 결정할 권한은 대의원회한테 있어요. 근데 그때 결정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 표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죠. 요즘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경합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뭐 수의계약하고 유찰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다만 경합이 발생돼서 4인 이상이 오게 되면 무기명으로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전자투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실증 특례 지정기관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비용까지도 보전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현장에서 이제 의결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현장에서 싸웁니다. 나는 투표용지 1장 받았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투표용지 2장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이거 부정선거다.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한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싸웁니다. 2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달리 자연인인 사람 한 명으로 조합원을 세는 게 아니라 조합원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토지 등 숫자도 정해져 있고 또 위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투표용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옆에 블럭에 있는 다른 동에 있는 제 자식 거를 제가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왔어요. 그럼 그 투표용지도 제가 받아요. 2표, 3표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괜히 현장 가서 옆에는 왜 2장 주냐, 난 1장뿐이 안 줬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또 하나는 서면 안건이 많으면 서면 결의서를 여러 장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앞, 뒷면으로 하세요. 양면으로 인쇄하셔야 되고 첫 페이지, 2페이지, 2장으로 서면 결의서나 투표용지 괜찮지만 서면 결의서를 만드시게 되면 아까 서면은 기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장에다가 이름 썼는데 뒷장에 이름이 없으면 뒷장은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장에도 반드시 기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간인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게, 보통 현장에 여러분들 총회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수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1동부터 3동까지는 여기, 4동부터 5동까지는 여기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가서 투표용지를 받다 보면 거기 번호가 쓰여 있어요.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요. 서면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면결에서도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이거 무기명 아니냐, 근데 나한테 몇 번 번호를 줬는지 이걸 확인하면 내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시는 분도 계세요. 조합이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요. 그거 언제 일일이 맞춰봅니까? 그렇다고 본인이 참석자에 서명할 때 옆에다가 몇 번 투표용지 받아갔는지 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몇 명이 참석했는지, 투표용지가 몇 장 나갔는지를 반드시 세야 되겠죠. 몇 명이 투표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더 빨리 세기 위해서 1번부터 100번, 그러면 90번까지 나갔다 그러면 10장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0장만 남아있으면 번호만 보고도 몇 명 들어갔는지 확인이 돼요. 그런 편의에 의해서 번호를 부여하거나 일련 번호를 기재하는 걸 뿐이지, 그걸 일일이 홍길동이가 몇 번 가져갔으니까 그 번호, 그 투표용지 찾아봐, 이거 찬성인지 반대인지 찾아봐, 그렇게 한가한 조합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서 좀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투표용지나 서면을 하실 때 가장 흔한 오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 예산,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겠다. 아니면 여러 업체를 뽑는데 A라는 업체도 뽑고 B라는 업체도 뽑고 C라는 업체도 뽑겠다라는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찬성 반대를 물어봐요. 이러면 누군가는 좋아, 나는 A 업체 뽑는 거 좋은데 B 업체는 싫어 라고 반대 의사 표시할 방법을 상실하셔. 법원에 가면 이 의결은 무효로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의원을 뽑게 되면 여기 계신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진위원 또는 대의원들을 100명 이상 뽑으셔야 돼요. 근데 후보자가 150명인데 100명 뽑아라 라고 하면 100명을 언제 다 일일이 찬성반대 찍어요? 못 찍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거 찍다가 지쳐서 1번부터 10번까지만 찍고 나가세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냥 나 전체 찬성할래, 전체 반대할래, 이것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 150명 중에 특정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할 기회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도 표기하기가 귀찮으셔서 난 다 필요 없고 아무나 그냥 난 다 돼도 좋아, 나 전체 찬성할래 라고 하실 것 같으면 전체 찬성이라는 표기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중에 누구는 싫어, 그럼 반대하시는 분 번호 쓰세요, 아니면 이 중에 반대할 사람한테만 찍으세요 라는 식으로 반대 의사 확인이 가능한 서명결에서 또는 투표용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력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 1호부터 5호 안건까지 했는데 그냥 다 찬성하시죠? 한꺼번에 찬성하시려면 다 손드세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나는 그래도 3호 안건은 반대야, 아니면 나는 이 업체 선정하는 건 반대야, 난 이 사람 뽑는 건 반대야 라고 반대 의사 표시할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때문에 과반수 득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추진위원회 그리고 주민총회, 대의원회 다 과반수 의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4개 이상을 총회에 상정하시게 돼요. 근데 4명이 올라가면 표를 나눠 먹기 때문에 과반 득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표를 다 나눠 먹으면 누구 하나는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결이에요. 또 총회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할 때 경우의 수라고 해서
경합이 발생될 경우 결선 투표라는 것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 2, 3이 1, 2, 3, 4가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1번과 2번이 각각 1, 2등이 됐을 때는 누구를 찍을래요? 또 2번과 3번이 각각 1, 2등이 됐을 때는 누굴 찍을래요? 해서 과반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게 되는데 4명까지는 경우의 수가 한 6개 정도 되니까 결선 투표가 가능한데 5명 이상 후보자가 5명인데 이 중에 1명 찍으세요 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선 투표 자체도 힘들어요. 또 결선 투표하도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3번이 1, 2등이 했는데 난 1번을 지지하면 아예 2번, 3번 안 찍고 나가버리세요. 그래서 과반수 득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좀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여기서 의사 결정을 하시러 참석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 입장이나 조합원님 입장이시면 굳이 그런 총회 비싸게 개최하고 힘들게 개최한 총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결시켜서 또다시 그 총회를 참석하실 수 있게끔 하는 계기는 만들지 않으시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기표하셔서 과반수라는 의사결정 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는 당부를 첨언해서 드립니다. 자, 각종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소송에서 다투는 사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각종 회의에 소집 통지 기일이 정해져 있었죠. 아까 총회는 14일 전 통지하고 자료는 조합총회 같은 경우는 7일 전, 주민총회는 10일 전에 자료 배포해라, 추진위원회, 대의원회는 7일 전에 소집 통지해라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통지 시점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무 때라도 부르면 모이는 게 이사회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최소한 이사회도 3일 전에 통지해라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강제 규정인 7일 전, 14일 전 또는 10일 전 통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제 규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지현 기일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침해할 정도인지가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일 전에 소집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7일 전이라고 하면 일주일 전이죠.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럼 오늘 소집 통지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빼셔야 돼요. 발송한 날짜는 빼시고 7일 전을 딱 산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지한 날짜하고 개최된 날짜 사이에 7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통지했으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부 현장에서는 어쩌다 보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제 우편을 보냈어야 되는데 오늘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하루를 빼먹고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소송이 걸렸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하루 이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회의 소집 있다는 걸 인지했고 또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면 효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난 통지 못 받았어, 나는 판단할 기회조차 없었어, 시간이 부족했어 라고 하면 패소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지 기일을 반드시 지키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집 기관들 중에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자, 설계자 선정, 또 특히나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 등 중요한 총회는 그 소집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끝까지 갑니다. 준공 때 가서도 관리처분이 무효예요, 사업계획인가가 무효예요 라는 소송이 걸려요. 그럼 그때 다투는 게 제일 많은 사례가 뭐냐면 통지가 누락됐다, 통지에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우편비 비싸다고 우편함에 꼽아두시거나 일반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일반적인 총회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생각한다면
100%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세요. 등기 우편이 아니더라도 택배 우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난 누구한테 보냈어, 그 사람이 받았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방식이면 다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사업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할 때 소집 통지 기일을 제대로 지켰느냐 여부를 검증기관에서 요구합니다. 그때 나는 다 보냈어요 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영수증뿐이 없어요. 근데 소유자가 100명인데 영수증엔 80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인가권자는 나머지 20명한테 소집 통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라고 합니다. 그 언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실 거예요? 우편비가 더 싸요, 차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그냥 우편비도 아깝고 또 조합장인 내가 나한테 우편 보내는 것도 모양새 빠지잖아요. 그리고 옆에 감사 이사님들 다 와 있을 때 나 이거 하나씩 가져가 라고 하셔도 돼. 대신에 직접 가져가신 분들은 어느 날 몇 시에 난 수령했어요 라는 수령 확인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0명한테는 등기 우편 통지했어요. 영수증에 90명 있습니다. 대신 10명은 여기 다 자기가 가져갔다고 서명했어요 라고 입증하셔야 돼요. 특히나 분양신청 통지, 관리처분, 재산권과 관련된 행사에서는 통지가 누락됐다, 홍길동이가 저 멀리 있었고 주민 주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우편으로 안 보내서 분실됐다,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지의 절차를 이행했다라는 걸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통지한 경우도 본인이 받았다라는 거를 받아놓고도 악의적으로 난 못 받았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답답해 죽겠는데 난 분명히 보냈는데.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활용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또 왔어요. 이런 경우는 직접 출석은 한 거지만 현장에서 투표를 못 합니다. 다만 철회한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시공자 선정할 때는 서면을 내시고 사전투표 하시고 오신 분들은 직접 출석으로 안 봐요. 반드시 서면을 철회해야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총회는 서면 내고 출석했으면 직접 출석으로 보지만 시공자 선정할 때는 철회한 경우만 직접 출석으로 본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자, 서면 결의서를 고용된 홍보요원, 좋게 말하면 홍보요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로는 OS죠. OS만 받을 수 있느냐? 동의서는 꼭 OS가 가져와야 되느냐? 서면은 왜 OS만 받으러 다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OS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OS를 쓰실 경우에는 OS의 소속은 OS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그 10명이면 10명을 개별적으로 다 고용계약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 추진위원회 아니면 계약된 정비회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도 동의서 받을 수 있고 서면 결의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OS는 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조합에 소속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려면 그 단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우리 조합에서 고용한 사람이에요 라고 입증하셔야 돼요. 홍보요원이 소속된 회사랑 계약하시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아까 조합이 아니면 못 거는다. 누가 거둘 수 있다? 정비회사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정비업 면허가 있어요. 정비업 면허가 있으면 거둘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그 업체가 거둘려면 그 업체는 총회에서 선정된 업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회사가 와서 저희가 동의서 걷어드릴게요. 저희 면허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랑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 정족수 포함 여부가 있는데 정관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 정족수 포함은 위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 얘기냐면 부부가 같이 갖고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하거나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는 공유자일 경우
대표 선임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조합 설립할 때는 또는 추진위 구성 동의를 할 때는 남편과 부인이 대표 선임 없더라도 각각 동의서를 내면 하나의 동의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누가 대표자고 누가 총회장에 갈 건지 대표 선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석자로 보면 안 돼요. 숫자는 하나가 있지만 소유자 숫자에 아니면 조합원 숫자에는 들어가지만 참석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대표 선임이 있어야만 참석자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다툼 중에 하나가 이사회에서 부결됐는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에 올렸다.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올렸다라는 다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사회 심의가 없거나 대의원회 심의가 없거나 하더라도 그 심의를 생략한 상위 기구에서 의결을 하면 효력이 있는 거로 다수의 법원 판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사 대의원회 없이 바로 조합장이 안건을 총회에 직접 올리더라도 총회장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로서 효력은 가집니다. 다만 조합원하고 싸울 각오는 하셔야겠죠. 또 하나는 이사회에서 부결됐어요. 근데 이사회에서 또 나는 A 업체를 뽑기로 이사회에서 A 올립시다라고 했는데 조합장이 맘대로 다시 B로 올리거나 또 대의원에서 부결됐는데 조합에다가 다시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역시 법원에서는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또 역시나 이사님들, 대의원님들하고 싸움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지만 심심치 않게 이사들의 일부 또는 추진위원회 일부 아니면 대의원의 일부들이 악의적으로 보이콧해서 의결을 방해하거나 반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들의 의사지 전체 소유자 또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신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방해한다면 전체 의결 기구인 총회에 묻겠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예를 들면 총회를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대의원에다가 미리 이거는 다음에 총회 안 묻고 다음에는 이사회에다가 위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대의원에 위임해 주세요. 알아서 할게요라고 할 수 있는데 법에 보면 대의원이 위임받지 못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거나 위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행의 권한은 다 이사회 위임하거나 계약의 권한은 아까 보신 것처럼 총회에 의결받은 용역계약은 대의원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대의원에 위임하는 경우는 있지만 함부로 시공자 선정 권한을 대의원에 위임한다든지 그렇게 좀 심각하게 비약하면 그런 거죠. 대의원에 함부로 위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좀 여러분들도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강의가 재미없을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필요하신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자료보다는 관련된 규정, 법령을 좀 더 충실하게 숙지하시고 총회나 각종 회의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거를 준비하시는 단체가 아닌 소유자로서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총회장의 회의에 참석하시더라도 이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셔야만 불필요하게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